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2021년 어둠을 이겨내고 뚜벅뚜벅 신중하게 라는 제목을 달고 호재보다는 악재를 중심으로 2021년 올 한 해 동안 증시나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을 좀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쓰리가 호재보다 악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유발함이 목적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험처럼 이 악재 리스트를 갖고 계신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 리스트에 있었던 어떤 이슈가 정말 실화가 된다면 마냥 장밋빛 전망만 그렸던 분들은 뒷목 잡고 멘붕 되실 수 있지만, 이 악재 리스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멘붕도 안 되고 뒷목도 안 잡고 더 나아가서는 이성과 냉철함으로 소중한 자산을 지키실 수 있기 때문이고요. 호재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땡큐인 거죠. 제가 맨 처음에 해드렸던 내용은 꺼진 악재 다시 보자였습니다. 그 두 가지 이슈는요, 미국의 재정 부양책이고 또 하나는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는요,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난 악재죠. 그러니까 지난 재료였습니다. 딱 악재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으나 불안한 요소가 있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600 주기로 한 그 부양책에 트럼프 대통령이 야 무슨 $600야 $2,000 줘 이렇게 부양책에 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수 있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도 11개월, 10개월 정도 협상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그 시한에 두 나라가 영국이나 유럽연합이 만약에 협상을 결렬시켜버리면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슈는요, 사람이 하는 일이었고 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잘 넘길 수 있는 이슈들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의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가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그 차선책은 만약에 영국이 노딜이 된다면 지네들끼리 쿵당쿵당 하다가 야 이게 좀 우리가 무슨 짓이냐, 야 다시 만나서 우리 협상하자 이렇게 시간을 끌 수 있는 부분이었고, 미국의 부양책도 야 그냥 이번에 $600 주고 뭐 다음번에 뭐 더 주지 뭐, 이렇게 충분히 악재일 수 있었던 내용들을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사람이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이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맨 처음에 꺼진 악재 다시 보자라고 전해드렸던 그 두 가지 이슈는요, 뭐 악재를 다시 보자라는 의미보다는 증시나 경제에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이거를 마냥 악재로만 해석하지 말고 이거를 마냥 호재로만 보지 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요게 요렇게도 한번 진화되지 않을까? 요게 요렇게 좀 시간 끌 수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 이렇게 패스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증시에 영향을 덜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어떤 이슈를 바라보는 그 관점, 해석하는 관점의 전환점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는 일이긴 한데 이번에는 좋은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번 시끌벅적하게 한번 해볼까? 요런 살짝 이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이슈였죠. 그리고 그 나쁜 마음을 갖게 만드는 타겟은 바로 미국 견제용이었습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전달해드렸던 내용은 딱 두 가지였죠. 바로 8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솔레마니아 사망 1주년을 맞이하는 이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북한과 이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함, 그리고 그 미국은 지금 정권이 바뀌는 그런 아주 중대한 기간이다 보니까 서로 기싸움이 필요하고, 이런 기싸움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살짝 혼란스러울 때가 가장 적기이고, 그래서 1월 20일 조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후에 우리가 최소한 1월 달 정도에 긴장하고 있어야 될 만한 이슈들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송 마지막쯤에 사실 뭐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이란과 미국이 긴장하고 있다. 대만 해협을 두고 중국과 미국이 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얘기를 슬쩍 흘리고 마무리 졌죠. 제가 다음 방송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년 전에 여러분,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1년 전에 이렇게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1년 전의 상황도 지금과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 물론 지금이 더 뜨겁죠. 지금이 더 뜨겁긴 한데, 딱 1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앞두고 그동안 중국을 압박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증시가 힘들어했고, 지네들끼리 관세 때리고 이러면서 아유, 쟤네 저거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협상을 안 하나, 뭐 그런 우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던 그 이슈가 연말쯤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합의를 하고, 그 1단계도 또 1, 2, 3 아주 잘게 조자려서 1차 합의를 보고, 뭐 2차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가겠다고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고무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야, 그래, 그동안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쟤네가 화해를 하는구나. 그래, 쟤네들이 서로 관세 이렇게 인하하고 그러면 세계 교역량이 많아질 거고 무역이 활달해질 거고, 그러면은 세계 경제가 2020년 더 좋아지겠지. 우리는 그렇게 장밋빛 전망을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빵 터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19가 빵 터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산전수전, 뭐 잠수전까지 다 겪으면서 어떠한 일이 하루아침에 빵 터지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루아침에 갑자기 스타가 된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뭐 아침에 눈을 떴더니 뭐 스타가 돼 있었다. 개뻥입니다. 예.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나는 노력을 했고, 뭐 그 어떤 과정이 있었지 하루아침에 뭔가 빵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로또 1등이 되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꿈꾸잖아요. 그죠? 좋은 꿈을 꾸니까 뭐 로또를 하는 거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아침에 뭔가 이렇게 뻥 터지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2019년 12월 달에 미국과 중국의 이제 이 무역 분쟁이 뭔가 이렇게 잘 풀릴 것 같다라는,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고 여기에 막 고무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저쪽 우한에서 독감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쟤네가 사람이 죽고 막 그러네. 근데 우리는 뉴스 기사에서 저쪽 중국 우한의 독감이 막 창궐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체크하지 않았고, 그 작은 불씨가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 원고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1월 달에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막 발생되고 그러니까 뭐 미국은 완전히 통제되어 있다, 뭐 이런 그 정말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를 하고 있었죠. 자, 어떻게 뭐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갔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뭔가요?
예. 제가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지네들끼리 저거 관세 때려봤자 교역량 사이즈가 안 돼서 중국이 금방 손들 거다 라고 하는 전망의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미쓰리가 비웃었습니다. 중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계신다고. 중국은 기다릴 줄 아는 애들이고, 예. 중국은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빼들어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절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려니와 단순히 이거는 뭐 미국과 중국의 서로 무역에 대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무역 분쟁이 환율 전쟁으로 갈 수 있고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는 있지만 뭐 대만 해협을 앞두고 또 하나 홍콩 문제를 두고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제가 전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도죠. 그러니까 2020년도 11월에 이 중국 정부랑 연관된 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예. 여러분들께서 맞아 안 끝났어. 예,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근데 단순히 고개만 끄덕거릴 문제가 아니라 2021년 중국의 반격을 대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 기업들을 뭐 뉴욕 증권거래에서 상장시킨다든가 뭐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든가 하고 있잖아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2020년 12월 31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이 세 개의 즉 중국의 통신사 뉴욕 증시에서 주식 거래 중단시켰고요. 이제 상장 폐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어요. 이 중국 석유 회사들, 그러니까 중국 해양 석유라든가 시노펙 이런 중국 석유 기업들을 아마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통신사 다음으로 이제 퇴출시킬 거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주요 기업들의 벤치마크 지수에서 제외됐습니다. 뭐 신흥국 지수의 뭐 퍼센테이지, MSCI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렇다면 결국 지금 얘기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지만 미국은 꾸준히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어떠한 뭔가 패권 전쟁에서 미국을 이기려고 고개를 이렇게 드는 것마다 막 계속 칼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아주 아이러니하게 이날 발표된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발표된 12월 중국 제조 PMI 지수가 11월 달에는 54.9였는데 12월 달에는 전달 대비 1.9포인트 낮은 53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달 대비 1.9포인트 낮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은 지금 거의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이 경기의 확장을 보여주는 경기 확장 국면을 보여주는 PMI 지표가 5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이 됐는데 어찌 보면 중국은 그 코로나19가 정말 중국 모든 인민들을 다 작살낼 수 있을 만큼 퍼지질 않고 막 차단시키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중국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죠. 문제는 뭐냐면 그 바이러스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그 바이러스가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그 바이러스가 일본, 한국을 건너오면서 지금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경제가 좀 힘들어지고 있는 거지 막상 지금 중국은요.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확장 국면 만들고 있고요. 경기 지표 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요.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왜 상승했을까? 일단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성장률 박살나는 동안 오히려 중국은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지 않고 지역적 리스크로 끝나고 중국이 그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부서 막 차단하니까 중국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 차이가 발생된 거죠. 즉, 미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았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높으니까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저도 1년 전에 리스크를 점검해 드리면서 중국의 부채 문제를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한 부채 문제를 걱정을 해요. 근데 제가 조금 생각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바뀌었다기보다 이런 겁니다. 아니, 이놈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중국만 빚이 많아졌습니까? 미국은 어떻고요? 당장 우리나라 어떻고요? 유럽은 어떻고요? 중국 부채가요. GDP 대비 5.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GDP 대비 부채가 23% 증가했고요. 유로는 12.3%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의 기업 부채 증가 속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현저히 속도가 빠르긴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계속 얼마 전에 그 팟빵을 통해서 어떤 청취자님께서 이 리스크 얘기하시면서 이 중국의 국유 기업들 디폴트 되는 거 이거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화천 자동차나 칭화 유니 같은 국유 기업들, 특히 이런 국유 기업들은요. 중국 정부 지원을 든든히 받던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의 채권이 다 디폴트 돼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죠. 야, 중국에 저렇게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그것도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던 기업들이 저렇게 디폴트 되는 거 저거 중국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거를 솔직히 걱정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이상하다. 중국이 코로나19에 오히려 경제 지표 같은 거 보면 잘 나오고 있고 물론 경제가 막 호황이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기 과열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중국은 저렇게 중요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디폴트 될까? 이건 뭔가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 건가? 정말 우리가 고민했던,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던, 그래, 2008년도 그 미국의 월가도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허접한 중국은 그래 설마 했는데 얘네가 막 국유 기업들 디폴트 되고 이런 거 보니까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경기 과열도 아니고 뭐 중국의 부채? 연병할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23%나 증가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중국에서 일부러 조금 빠른 시간에 부채를 관리하고 있는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꺽꺽꺽꺽거리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미국 보세요. 주간 신규 실업률 걔네들은 몇백 주를 미국 고용이 좋다를 보여주는 30만 건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만 건은 이젠 옛날 얘기란 말이에요. 미국의 경제 지금은 뭐 부양책을 쓰고 백신을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 회복될 거야, 좋아질 거라는 좀 기대감이 저렇게 증시를 저 위에 올려놨고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잊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나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가장 힘들 때잖아요. 자영업자들요, 막 죽어나갑니다, 이제 완전히. 못 버티는 한계가 이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암울합니다. 이거를 언론에서, 정부에서 뭐 백신을 얼만큼 맞고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좀 관리를 해서 그렇죠. 실제로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좀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되게 힘든 거죠. 근데 중국도 물론 힘들긴 하지만 이놈의 중국이란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여서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경기 과열은 아닌데 그래도 경기 지표가 상대적으로 잘 나오곤 있는데 국유 기업들이 디폴트 된다. 왜 이런 거지? 뭔가 밝히지 않는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가?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미국이 저렇게 곡소리 내는 동안 일찌감치 부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우려했던 거, 아니 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던, 든든하게 받던 기업들이 저렇게 디폴트 될까? 근데 중국 당 입장은 이거죠. 일반 기업들한테 야, 잘 봤지? 우리가 저렇게 지원을 하는 기업들도 박살난다. 니네 잘 알아서 해라. 이런 경고성의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아직도 ING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미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중국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미 중국은 예전부터 반격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반격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이 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 수많은 걸 하고 싶겠지만, 전 세계에서 짱 먹고 싶고 막 이러고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지금 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위안화의 국제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시장의 개방입니다. 근데 중국 당 입장에서는 정말 개나 소나 중국 와가지고 막 그냥 휘두르는 것보다 중국의 화폐 가치, 즉 위안화의 국제화를 만들어서 중국 위안화가 위상을 높여놓은 다음에 금융 개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하고 싶은 건 위안화의 격상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위안화 격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중국 위안화는 기축통화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계속 그동안 부채 문제, 지방정부 부채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과 무역 분쟁을 하느라고 상대적으로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위안화가 격상되는 게 지금 되게 더디고 뭐 더딘 게 아니라 거의 제자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교역에서 달러로 거래하는 비중은 50%고요. 위안화로 거래하는 비중은 1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달러가 과반수가 넘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죠. 위안화는요, 현재 국제 결제 시장에서 6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통화입니다. 중국 교역의 20%가량 위안화로 거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미묘한 거는요. 우리가 여러분 왜 친구 셋이 있잖아요. 그럼 친구 셋이 있으면 꼭 한 명이 따돌림 당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좀 이렇게 공격하고 싶은데 내가 좀 힘이 딸리면 내가 공격하고 싶은 친구를 싫어하는 또 다른 친구와 조인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중국이 누구와 지금 손을 잡느냐? 러시아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을 잡느냐? 야, 러시아, 우리 손잡고 미국이랑 싸우자 이게 아니라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보면은요. 2018년도 중국의 위안화를 2%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딱 1년 만에 러시아가 갖고 있는 위안화 비중이 14%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를 늘리면 뭔가를 줄이겠죠. 같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19년 동안 1년 동안
러시아 외환보유고 중에서 위안화가 2에서 14%로 12% 급증을 했다면 상대적으로 러시아 외환보유액 중에 달러는요, 그 1년 동안, 즉 같은 기간 동안 30%에서 9.7%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즉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고 위안화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중국의 위안화를 열심히 금고에 채우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쓰리가 호재보다는 악재를 중심으로 체크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거를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국과 중국은 아직까지 패권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작년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협상하고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서명하고 2단계 어쩌고 했지만 아주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 냉정하게 보면 미국이 원했던 대로 쉬운 승리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시간을 끌면서 버틴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코로나19가 터진 거고요. 코로나19 터지면서 미국은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풀면서 이거를 부양시키는 건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중국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미국이 저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재건을 위해서 지금 꺼이꺼이 금융위기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거의 대공황급의 어떤 충격이 지금 미국 경제에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저렇게 꺼이꺼이 하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여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동안 중국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저는 올해 미국과 중국의 이 관계가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백악관에 입성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이러겠지만 조 바이든의 뜻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전 중국이 굉장히 반격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인지 모르죠. 정말 그게 위안화의 가치를 격상시키고자 이제는 무역 분쟁, 관세 전쟁이 아니라 화폐 전쟁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다른 긴장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 올해 한 해 동안, 앞으로 진행될 한 해 동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경제가 마냥 좋아지겠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여전히 계속 1년 동안, 오히려 어쩌면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마냥 똥꼬발랄하게 그래, 이제 백신을 맞으면 세계 경제가 막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해서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음번 방송에서는요, 지금 코로나 우리 백신 막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10월 달 정도 됐나요? 그때 이제 곧 백신이 만들어질 거다, 보급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도 지금 2월부터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정말 우리가 원하는 집단 면역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2021년 3분기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각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로 백신 개발돼서 백신을 맞는 걸 거부하지 않고 열심히 백신을 맞아서, 그리고 그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고, 그다음에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그 백신에 이렇게 죽어나가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막말로 냉정하게 하반기란 말이에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달 어쩌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모더나, 화이자 이런 애들이 백신 딱 만들었을 때 당장 우리가 백신 딱 맞고 딱 좋아질 것 같은데 현실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가장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3월 달 지나가면은요, 날씨가 포근해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코로나19는 마치 작년처럼 이제 시들어질 겁니다. 예,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뒤에 점점점은 제가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막 편집하고 이러면 막 그냥 막 썸네일도 막 감질나게 만들고 막 그냥 뭐 투비 컨티뉴 해가지고 다음 방송을 막 그냥 감질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뭔가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저러나 이런 약간 요런 약간 여지를 남겨두고 오늘 방송을 마감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게요. 예, 다시 복귀했을 때 저를 반겨주시고 여전히 사랑해주시는 청취자님들과 또 좋은 얘기보다는 악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방송에서 매일매일 한 분, 두 분 꾸준히 구독을 늘려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함을 느낍니다. 예, 미쓰리는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남기고, 예, 좋아요, 구독하기, 사랑스러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